2번 문제를 보시면요. 수용성인 산화방지제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산화방지제라고 하는 것도 용어 정리도 같이 기억하고 계시면 좋은데요. 산화방지제라고 하는 것은 산화에 의한 식품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식품 첨가물이죠. 그리고 산화방지제를 구분을 하면 우리는 수용성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용성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서로 역할이 조금 다르죠. 지용성인 것은 유지 산화 방지에 주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수용성인 것은 색소 산화 방지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전부 다 보기는 전부 다 산화 방지제에 관한 것이고요. 여기에서 수용성인 산화 방지제는 아스콜빅 애시드가 되겠죠. 4번에 있는 프로필갈레이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글 이름도 같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은데 그것이 뭐냐 하면 몰식자산 프로필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독, 식중독 중에서 곰팡이와 관련이 없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곰팡이와 관련이 없는 것은 4번의 셉신이죠. 셉신 같은 경우는 관자와 관련된 식중독 성분인데 그 중에서도 부패 감자에 관련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고로 감자랑 관련을 해서 독소가 하나 더 있는데 쌍난 감자였죠. 쌍난 감자에 관련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솔라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 참고로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5번으로 가볼까요? 방사선 조사 식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습니다. 방사선 조사 식품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식품 공전에서 한번 찾아보시면요. 방사선 조사 식품 그리고 식품조사 처리라고 하는 단어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식품조사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이죠. 일반적으로 식품을 포장하기 전에 조사 처리하고 그 후에 건조 탈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포장을 다 하고 포장 후에 조사 처리를 하게 되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맞는 것이니까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더 얘기를 하자면 식품조사 처리에 이용할 수 있는 선종이 있는데 선종이 어떤 것이 있냐 하면 감마선, 그리고 전자선, 그리고 X선으로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선원을 보게 되면 감마선을 방출하는 선으로는 코발트를 이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자선과 X선을 방출하는 선원으로는 전자선 가속기기 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한다 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6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들이 건강진단을 하는데 그 항목이 아닌 것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고요. 항목은 3개를 하게 됩니다.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을 건강진단을 하게 되고요. 갑상선 검사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검사를 얼마나 자주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건강진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요. 1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9번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미생물에 의한 품질 저하 및 손상을 방지해서 식품의 저장 수명을 연장시키는 식품 첨가물이라고 묻고 있고요. 미생물에 의한 품질 저하 그리고 손상 방지 저장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것은요. 보존료가 되겠죠. 산화방지제라고 하는 것은 앞에도 한번 나왔었죠. 산화에 의한 식품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살균제라고 하는 것은 식품 표면에 있는 미생물을 단시간 내에 사멸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살균제입니다. 그리고 표백제라고 하는 것은요. 식품에 있는 색을 제거하기 위한 것. 다음으로 15번으로 가서요. 미생물이 성장할 수 있는 수분 활성도의 일반적인 최소 한계점을 묻고 있습니다. 보통 세균의 경우가 0.91 그리고 보통 효모가 0.88 그리고 보통 곰팡이 같은 경우가 0.80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미생물이 성장할 수 있는 수분 활성도의 일반적인 최저 한계점은 우리가 0.61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18번으로 가볼까요? 짝짓기 문제입니다. 식물과 독소 연결이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고요. 틀린 것은 3번인데요. 동미나리 같은 경우는 테물린이 아니라 시쿠톡신이라고 하는 거. 테물린의 경우에는 얘가 뭐냐 하면 동맥이죠. 동맥이랑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테물린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다음
19번으로 가서요. 어패류가 감염원이 아닌 기생충을 찾으라 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기생충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채소류에 의한 것, 그리고 수육에 의한 것, 그리고 어패류에 의한 것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어패류가 감염원이 아닌 것은 선모충이 됩니다. 선모충 같은 경우는 수육에 의한 것이었고요. 수육 중에서도 돼지고기가 문제가 되는 것이었죠. 그럼 참고로 기생충이 나왔으니까요. 우리가 특히 어패류에 의한 기생충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제1중간숙주와 제2중간숙주도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간디스토마 같은 경우는 제1중간숙주가 외우렁이, 그리고 제2중간숙주 같은 경우는 붕어나 잉어 같은 담수어가 되겠습니다. 유구각고충 같은 경우는 제1중간숙주가 물벼룩이고요. 그리고 제2중간숙주가 가물치나 뱀장어 같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고래회충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다른 이름도 하나 더 기억을 해두시면 좋은데 그것이 뭐냐 하면 아니사키스입니다. 아니사키스라고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아니사키스 고래회충 같은 경우는 제1중간숙주가 갑각류나 크릴 새우가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제2중간숙주는 고등어나 오징어 같은 것들이 되죠. 2회로 넘어가서요. 1번으로 보시면 경구감염병의 특성과 거리가 먼 것을 묻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경구감염병과 그리고 식중독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면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요. 문제는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물었고요. 먼 것은 4번이죠. 식중독에 비해서 잠복기가 짧은 것이 아니고요. 식중독이 보통 잠복기가 더 짧고 경구감염병의 경우에는 잠복기가 길게 됩니다. 2번으로 가서 보시면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의한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을 묻고 있습니다. 먼저 당류, 트랜스지방, 그리고 유통기한은 전부 다 맞는 설명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눈에도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4번이 틀렸는데 제품의 일정량에 함유된 영양소의 함량을 표시하는 것은 이것은 영양 성분 표시가 되고요. 영양 강조 표시라고 하는 것은 제품에 함유된 영양 성분의 함유 사실 또는 함유 정도를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무, 저, 고, 강화, 첨가, 감소 이런 것들로 쓰는 것들 있죠. 그리고 유통기한이랑 연결을 해서요. 우리가 하나 더 용어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인데요.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는 우리 유통기한이라고 하는 것만 표현을 썼죠. 이것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한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었는데요.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이 되면서 소비기한이라고 하는 단어도 하나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에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비기한도 같이 한번 눈에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3번으로 가서요. 해썹 시스템을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준비 단계에서 가장 먼저 시행해야 될 절차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썹이라고 하는 것은요. 준비 단계가 5단계. 그리고 원칙이 7개, 그러니까 7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12절차가 나타나게 되고요. 준비 단계에서부터 보면 해썹 12절차를 전체로 보면 이렇게 되죠. 준비 단계가 5단계고요. 그리고 7원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해썹 팁 구성 같은 경우가 준비 단계에서 가장 먼저 시행을 해야 될 것이고요. 나머지 보기 나와 있는 3개 같은 경우는 7원칙에 속하는 것이고 7원칙에 속하는 것 중에서도 유해 요소 분석 같은 거는 원칙 1이 되는 것이고요. 중요 관리점을 결정하는 것은 원칙 2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개선 조치를 설정을 하는 것, 그러니까 개선 조치 방법을 수립을 하는 거죠. 이것은 원칙 5가 됩니다. 다음으로 7번으로 가서요. 식중독 중에서도 감염령 식중독을 묻고 있습니다. 감염령 식중독이라고 묻는 것은 세균성 식중독에 관련된 것이고요. 세균성 식중독을 구분을 하면 감염령과 독소형이 있었죠. 그리고 문제는 감염령 식중독이 아닌 것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고 이 중에 2번 같은 경우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같은 경우는 속하는 게 독소형 식중독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2번. 다음으로 8번으로 가서요. 식품조사 처리에 이용할 수 있는 선종을 묻고 있습니다. 선종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감마선, 전자선, X선이 있고요. 베타선은 아니죠. 그리고 선종이 나왔으니까 우리 선원도 한번 보면요. 감마선을 방출하는 선으로는 코발트 60을 사용을 하고요. 전자선과 X선을 방출하는 선원으로는 우리는 전자선 가속기를 이용을 하게 되죠. 다음 13번으로 가볼까요? 통조림 변폐 중에 플랫사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플랫사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고요. 틀린 것은 2번이죠. 아세토박테르 속이 아니고요. 바실러스 속입니다. 플랫사워 같은 경우는 통 외관은 정상입니다. 통조림 통 같은 경우는 외관이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위아래가 전부 다 플랫, 평평하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런데 바실러스 속에 의해서 신맛이 나게 됩니다. 그래 내용물이 산성을 띠게 되죠. 그래서 사워, 신맛이 난다고 해서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플랫사워이기 때문에 1번은 맞는 것,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맞다고 보시면 되고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번에 보시면요. 용어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같은 병원체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병, 우리는 이것을 인수공통감염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19번으로 가볼까요? 미생물 대사물질에 의한 독성물질, 여기서는 대부분 나오는 것이 곰팡이독, 식중독에 관련되고 있습니다. 2번에 나와 있는 아미그달린이 아닌데요. 아미그달린 같은 경우는 청매, 푸른 매실, 아니면 살구씨에서 존재하는 독성물질. 그 다음에 루브라톡신 같은 경우는 페니실륨 속이 원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크라톡신 같은 경우는 아스퍼길러스 속이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아플라톡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스퍼길러스 속이기는 한데 뒤에 이론까지 다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스퍼길러스 플라버스, 간암, 독성 물질이죠. 다음으로 3회로 넘어가서요. 2번에 보시죠. 멘톨은 식품 첨가물 중에 어디에서 속하는가? 라고 묻는데요. 멘톨은 향료에 속하게 됩니다. 다음 3번으로 가볼까요? 해썹 시스템 적용 시 준비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을 묻고 있고요. 준비 단계에서 해야 되는 것은 1번 해썹팀을 구성을 해야 되죠. 다음으로 5번으로 가볼까요? 환자 소변에서 균이 배출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환자 소변에서 균이 배출된다. 이거는 거의 짝짓기식으로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장티푸스입니다. 장티푸스의 경우에는 균이 배출되는데 굉장히 특이하게 소변에도 균이 배출이 되는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소변에서 균이 배출된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장티푸스를 생각을 하시면 되죠. 다음으로 7번을 보시면요. 대장균 특징에 해당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대장균의 특징을 보면요. 유당, 다르게 얘기하면 젖당을 발효해서 가스를 생성을 하고요. 그런 그람 음성의 무포자 간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빅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인빅 테스트에서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가 라고 묻는 게 지금 이 문제죠. 인빅 테스트 같은 경우는요. 4가지 테스트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의 약자를 다 모아서 인빅 테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약자들을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인돌 테스트, 메틸레이드 테스트, 보가스 프로스카워 테스트, 짧게 얘기해서 VP 테스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트레이트 테스트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특성으로 나타내는 것은 결과에서 어떻게 나타내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의 결과를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조합을 해서 맞춰보시면 젖당을 발효하고 인빅 테스트에서 뿔뿔마마 플러스 마이너스 결과를 나타내는 것 그리고 그람 음성인 것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으로 가서요. 보존료의 주요 사용 목적을 묻고 있습니다. 식품 첨가물의 용어 정리 아니면 사용 목적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고요. 보존료 같은 경우는 미생물에 의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미생물을 사멸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은요. 우리는 살균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맛을 증진하기 위한 것은 향미증진제입니다. 다음으로 12번으로 가서 볼까요? 화농성 질환, 식품 취급자가 화농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 감염되기 쉬운 식중독균이고요. 여러분들은 화농성 질환 딱 짝짓기로 황새포도상 구균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8번을 한번 볼까요? 경구감염병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여러분들이 경구감염병과 식중독 차이점을 잘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은 것이고요. 그러면 이런 문제 풀 적에 도움이 되죠. 거리가 먼 것은 3번인데요. 2차 감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은 식중독을 이야기를 하고요. 경구감염병 같은 경우는 2차 감염병이 매우 빈번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것. 다음으로 19번으로 가볼까요? 19번은 식중독 증상 중에서 시아노시스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데 시아노시스가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청색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아노시스 청색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또 짝지어서 보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고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독소 이름도 떠올리시면 좋은데 그 독소 이름이 테트로도톡신이죠. 그러면 우리 문제 나온 김에 독소 이름을 한번 짝짓기를 해보면요. 섭조개 같은 경우는 대합 섭조개는 삭시톡신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바지락 같은 경우는 베네루핀이라고 하는 독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독꼬치 같은 경우는 시가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나왔을 때 독소 이름까지 한번 짝짓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